여러분은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살아야 했던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던 여자 유서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이자 견뎌낸 사람의 이야기이며 훗날 아주 큰 반전으로 이어질 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서연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은 줄을 섰고 옷을 나눠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옷에는 늘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불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었지만 서연은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아주 일찍 배운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서연은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서연은 홀로 일어서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은 그 처절한 싸움은 일정 부분 서연의 승리인 듯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벗어나 혼자서 자립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혼자 힘으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서연은 삐뚤리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걸 서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늘 혼자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그 만남이 있기까지는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서연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혁. 그는 서연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불쌍하다는 눈빛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처음으로 느끼는 존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웠고 그만큼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서연에게 그동안의 냉철함을 뺏어가기에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둘의 사랑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서연은 준혁의 집에 초대받습니다. 그 집은 서연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꿈도 꾸어본 적 없는 너무나 생소한 세상이었습니다. 크고 깨끗하고 잘 모르는 그녀의 눈으로 보기에도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만 갖춰진 집. 그 집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나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내가 여기에 있는다면 숨쉬기 힘든 답답함이 있을 것임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준혁의 어머니는 서연이라는 사람보다 출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서연의 과거가 알려지자 반대는 노골적이 됩니다. 부모도 없는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감히 내게 어울리는 자리라 생각하는 거니? 주제를 알아야지. 내 아들이 잠깐 눈이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혹시 돈이 필요한 거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진다면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주마. 주변 창피하다. 너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거라. 이 모든 말이 준혁의 눈과 귀를 피한 그날의 준혁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말, 동정으로 생각 없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서연이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번 준혁의 어머니가 서연에게 했던 말은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서 직접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힘든 삶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면서 그리워해보긴 했어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는 알 수 없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날 버릴 것 같으면 낳지 말았어야죠. 당신들로 인해 세상에 태어났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야죠. 혼자 평창동의 고갯길을 달리며 울었습니다. 뒤에서 뛰어오며 준혁이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은 서연의 내면 깊은 한을 건드린 말이라면 준혁을 떠나는 아픔은 슬픔이었습니다. 뛰어온 준혁이 서연을 돌려세워 포옹했을 땐 그 서러움과 슬픔이 더욱 커져 참아왔던 울음이 통곡이 되었습니다.
다독이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진정된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난 더 버틸 수가 없어요. 날 내버려 두세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포기하지 마. 나머지는 내게 맡겨.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헤어진 서연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마음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준혁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을 볼 자신이 없는데 준혁을 떠나는 것 또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준혁 또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선택했습니다. 부모와의 절연을 통보하면서까지 서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부모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어가자 그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기로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그 집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과연 이분들과 지낼 수 있을지, 이분들이 날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준혁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비수가 되어 찌르는 말은 없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임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결혼식은 빨리 치르자꾸나. 능력도 안 되겠지만 내가 준비할 건 없다. 몸만 들어와서 살림도 배우고 시댁의 전통도 익히거라. 그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화려한 식장이었지만 축복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장에서 서연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라는 걸. 그래도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되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버티고 견뎌야 할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부터 그때의 조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옆에서도 내용이 파악될 만한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피임은 꼭 하거라. 아직은 애를 가져선 안 돼. 그 소리를 듣고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그녀가 들었을 거를 알았습니다. 미안해. 아직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차차 나아질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화를 낼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대로 차차 나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싫었지만 결혼을 허락했을 땐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인정했으리란 걸로 알았습니다. 애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못내 가슴에 남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 믿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서연은 시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넓은 집안을 혼자 정리하고 아침에야 출근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와 같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그녀의 몸에 밴 습관이었고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지런함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꼭 누군가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누군가가 봐줬으면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 이제는 그녀의 가족이 된 모두를 위한 그녀만의 사랑법이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서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가족 모두가 하는 식사 자리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와 같은 취급입니다. 처음 자리에 같이 앉았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자들 먼저 먹고 출근해야 되니 너는 조금 이따 먹거라. 사소한 일이라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버님과 남편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수긍했습니다. 남편 준혁도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준혁이 조금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신혼이라 말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잠자리마저 뜸합니다. 계속되는 어머니의 무시, 멸시에 지친 건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어머니의 간섭과 멸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집안이 이게 뭐니? 넌 도대체 할 줄 아느니 은 게 뭐야? 근본 없는 티를 내는 거니? 나오는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매사 간섭하고 지적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불쌍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초창기 남편의 눈을 피해서 괴롭히던 일들이 이제는 남편이 있든 없든 그 강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말리지 않은 채로 외면했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분가하면 안 될까?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나갑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를 외면한 지 3개월쯤 되던 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요즘 힘든 일 있어? 괜찮아. 근데 왜 안아주지도 않아? 그냥 요즘 몸이 좀 피곤해. 이게 다였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도 지쳐갔습니다. 노골적인 괴롭힘을 견디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야 알게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조용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조금 이해하고 기다려 주거라. 준혁이도 금방 정리한다고 했단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래, 거기서 보자꾸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만나는 사람 있어? 등을 돌린 채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너도 힘들잖아? 누구야?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으니까요. 이때도 미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혼자 있을 집을 알아보고 다시 혼자가 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침부터 어딜 싸돌아 다니는 거니? 왜, 이제는 집안일도 하기가 싫어진 거야? 못된 것 같은 이라고 근본 없는 년 받아줬더니 지가 공주인 줄 아나? 그런 것들이 싫으면 나가거라. 단,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악담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모든 걸 내려놓으니 용기도 났고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도 됐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방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준혁 씨, 당신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모든 걸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없어졌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족을 알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내게 또다시 버려짐의 슬픔을 알게 해준 사람이기 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선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두 잊을 겁니다. 당신 또한 날 잊으세요. 행복하세요. 울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혼지인 채로 살아야 하지만 그다지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혼자였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혼자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의 혼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의 혼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견뎌야 했던 혼자였고 지금의 혼자는 모든 걸 알고 스스로 선택한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방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묻다가도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서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묵묵했고 예전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말 못할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아무도 얼마나 부서졌는지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서연 씨 맞으시죠?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족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끊으려 했을 때 그 남자는 급히 말합니다. 당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손이 굳어버립니다. 며칠 뒤 서연은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작은 찻집, 조용한 자리. 그곳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중년의 남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달리 중년의 두 사람은 서연을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의미 모를 사과를 들었지만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날 옆에 앉아 뚫어지게 바라보던 할아버지에게서 서연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고의로 감춰진 아이였다는 걸요.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말과 그 중년인의 형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으며 헤어진 여인이 출산하는 중 세상을 떠나게 돼 남겨진 자신을 두 중년인이 보육원에 맡겼다는 말.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며 부탁한 그 여인, 형에 대한 죄책감에 다시 찾아 나섰을 땐 보육원이 문을 닫고 없어졌다는 말. 추적 끝에 이제야 찾을 수 있었다며 미안하다는 말까지 들었을 땐 그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대가로 내 아들을 잃었단다. 할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죽은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주지 않을래? 서연에게 그 말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인 채로 버려둔 가족에 대한 원망이 먼저였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왜 버려져서 혼자여야 했는지, 지금에 와서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요. 그들을 따라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살았던 준혁의 집보다 훨씬 크고 좋은 집을 보고 부자들의 욕심이 빚은 결과임을요. 그들이 권유한 그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엔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원래는 없었던 가족이 생긴 걸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 가지 그녀의 친부모로부터의 버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된 게 위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연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어쩌면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큰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일하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게 다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녀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복수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들 달라지는 게 있나? 할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예요. 그냥 놔두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둘 수는 없다. 내가 겪은 고충을 알고 있단다. 누가 뭐래도 널 힘들게 했던 그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레빈 내 편이다. 그 사람들이 내게 했던 모진 일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다시 누군가의 손이 개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완전히 뒤집게 될 거라는 걸. 변화는 서연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집안부터였습니다. 잘 되던 사업의 계약이 하나둘 미뤄지기 시작했고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그동안은 연락이 잘 되던 사람들마저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러지? 그 내용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서연 씨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서연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할아버지의 비서라는 사람에게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실이 드러날 시점입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수가 아니라 노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모든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서연의 출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서연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서야 서연은 깨닫습니다. 사랑은 지켜주지 못하면 상처가 된다는 걸. 시어머니는 서연을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낮은 자세였습니다. 그땐 내가 잘 몰랐다.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요,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당신들의 위치를요. 당신들은 위치를 잘 따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의 위치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군요. 모질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다 한들 그만둘 할아버지도 아닐 것이고 서연 자신에게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서연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흠도 아닌 그저 유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조용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실 앞에 직접 서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모든 걸 정리해도 되고 내가 원하면 그 정리를 너에게 맡기마. 서연은 나서기 싫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니 할아버지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한 번의 고개짓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준혁과 그 가족들이 몇 번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서연은 모른 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가 겪었던 그녀의 할아버지는 결코 멈출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서연은 원래 본인이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합니다.